9. 다시 38선 전선. 심재모는 최전선 대대장으로서 전쟁의 양상을 정확하게 파악해내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한 달 가까이 사단에서 하달드는 작전을 분석해보고 대대 전투를 지휘하고 하면서 명확하게 얻어진 결론은 없었다. 38선을 중심으로 한 모든 전선에서 전투는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었고 전투의 치열함에 따라 사상자는 속출하고 있었고 힘의 수평 상태에서 비롯되는 치열한 전투의 연속은 쌍방이 인명피해를 내는 것에 비해 전선의 변화는 별달리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그런 상황들을 종합해보면 전쟁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위치해 전선을 구축한 상태에서 소모, 공방전의 양상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남쪽에서 밀어올리려고 하면 북쪽에서는 밀리지 않으려고 하고 북쪽에서 밀어내리려고 하면 남쪽에서는 밀리지 않으려고 하고 그 아이들의 밀치기 같은 공방전 속에서 군인이라는 양쪽의 젊은이들만 숱하게 죽어가고 보충되고 있었다. 양쪽이 서로 양보가 있을 수 없는 그 치열함은 전쟁의 초기의 내건 명분은 다 없어지고 전쟁의 막바지에서 나타나게 마련인 땅뺏기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심재모는 그런 말을 함부로 입 밖에 낼 수는 없었다. 그는 최전선에 와서야 자신이 볼 수 없는 자신의 기록 카드가 꽤나 좋지 않은 쪽으로 기록되었을 거라는 점을 상기했다. 그러나 연대의 작전 참모나 정보 참모 같은 사람들의 생각도 자신의 생각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그들이 무심코 내놓는 말에서 심재모는 확인할 수 있었다. 이거 이러다가 북진 통일 말로만 하는 건 아닌가요? 미군은 도대체 어쩔 심판인 것 같은가요? 싸우기 지쳤으면 무기라도 우리한테 속 시원하게 넘겨줘야 어찌 좀 해볼 것 아니냐 말이오. 워커가 죽고 리즈웨이 장군이 와서 중공군을 이만큼 밀어제친 것도 천만 다행이죠. 그런데 눈치가 메가더 장군도 자기 뜻대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아래인 리즈웨이에 더 말할 것이 없지요. 형편이 그 모양이니 전쟁이 시원하게 풀릴 도리가 없는 일이고요. 트루먼 대통령이란 사람은 좀 곤란해요. 메가더 장군 같은 영웅이 하는 대로 내버려둬야지 왜 자꾸 간섭을 하느냐 그 말이오. 밀릴 때 막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이오. 글쎄 말입니다. 미군 CIC 쪽에서 흘러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중공과 소련이 힘을 합쳐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킬까봐 염려하는 모양이더군요. 대통령 입장에선 그럴 수도 있는 일이겠지요. 정치인과 군인의 입장이 서로 다르니까요. 형편없는 졸장부로군. 원자 폭탄을 뒀다 어디다 쓴단 말이오? 그나저나 당장 우리가 죽을 판 아니오 이거. 심재모는 듣기만 했지 그런 말에 되도록 끼어들지 않았다. 미국 대통령 트루먼과 유엔 사령관 메가더가 서로 의견이 엇갈려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암투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은 고급 장교들이 거의가 알고 있었다. 그건 전쟁에 직결되는 문제였으므로 계급이 높을수록 관심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다. 장교들은 당연히 메가더의 편이었다. 겨울이 지났으니 다시 한번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해 압록강, 두만강까지 밀어붙여버리자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트루먼의 반대로 전선은 소강 상태로 빠지며 소모적인 공방전만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심재모도 군인인 이상 정치인 트루먼의 편일 수가 없었다. 그의 의식 속에는 메가더가 위대한 장군으로 판박혀 있었고 메가더의 적극적인 북진 작전을 역시 영웅다운 생각으로 지지하고 있었다. 그도 군인의 논리인 싸움의 승리에 집착해 있었다. 심재모는 대대장으로서 예하부대에 강력하게 내리고 있는 명령이 있었다. 참호 파기였다. 그 하나도 새로울 것 없는 명령을 강조하는 것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소모적인 공방전에서 생명을 지키는데 그것만큼 효과적인 방법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전선에서는 그 일이 의외로 소홀하게 어물어물 넘겨지고 있었다. 전쟁에 지친 병사들이 정훈 교육만큼 귀찮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그것이었다. 목숨을 내건 싸움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얼마나 고달픈 노동인가는 새삼스럽게 따질 필요도 없었다.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땅파기를 한다는 것은 분명 고역이었다. 그 심정은 이해하지만 그러나 직사화기의 공격을 막아내는데 그것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없는 한 참호 파기를 게을리 할 수는 없었다. 그는 부하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수시로 대대전선을 돌며 직접 확인하고 독려했다. 그리고 그 중요성을 잠깐씩 교육하기도 했다. 결국 참호 파기는 병사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면서 부대의 전력 약화를 막는 일이었다. 실전 경험을 가진 병사들이 죽어가는 만큼 신병들이 보충되면 부대의 전력은 따라서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전쟁터에서 경험이라는 것은
아이들 나이 먹는데 5개월 하룻볕이 다르다는 말을 실감시켰고 고참 하사관 한 명과 신병 한 트럭과 안 바꾼다는 말이 당연한 사실처럼 받아들여지는 것도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 심재모는 참모는 장병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는 어머니의 품이라는 요지의 말을 하고 다녔는데 어느새 그 말은 참모는 어머니의 품, 참모를 파자 하는 말로 압축되어 대대 하사관들의 입에 붙어 다니게 되었다. 심재모의 대대는 500고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적과 대치하고 있었다. 적도 비슷한 높이의 산에 진을 치고 있었다. 그런 대치 상태에서 신경전의 일종인 포사격과 소조의 야간 기습이 사나흘째 계속되고 있었다. 그런데 마침내 고지 점령의 명령이 떨어졌다. 2개의 대대를 투입하여 최단 시간 내에 점령하라는 명령이었다. 연대의 다른 대대도 같은 작전에 나서고 있었다. 전선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금방 감지할 수 있었다. 적들이 진을 치고 있는 500고지를 최단 시간에 점령하니까 작전이고 뭐고 있겠습니까? 그냥 막 돌격전이죠. 3대대장의 말이었다. 그렇죠. 포지원을 충분히 한다니까 고지를 좌우로 양분해서 돌격을 칠 수밖에 없죠. 심재모는 고개를 끄덕이는 수밖에 없었다. 9시 정각에 포성이 울리기 시작했다. 적의 고지 3부 능선 부근에서부터 포탄들이 불꽃낭자한 쥐부체들을 쫙쫙 펼쳐대고 있었다. 심재모는 대대의 진격 명령을 내렸다. 포사격이 중턱에 이르기 전에 고지의 아랫자락에 병력이 도착해야 했다. 2개 대대 병력은 고지를 향하여 직진하기 시작했다. 산줄기와 산줄기 사이에 별로 넓지 않은 평지는 금방 군인들로 뒤덮였다. 질비하게 늘어놓인 시체가 실제 수보다 훨씬 많은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하듯 무장한 군인들의 빠른 움직임도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했다. 상계한 병력의 끝이 평지의 중간점을 넘어섰을 때 적진에서 포탄이 날아오기 시작했다. 박격포탄은 돌진하고 있는 군인들의 여기저기에 마구 떨어져 폭발하고 있었다. 폭음에 비명이 뒤엉키고 폭풍에 휩싸인 몸뚱이가 붕 떠올랐다가 곤두박질 쳐졌다. 포탄이 터질 때마다 팔이 떨어져 나가고 배가 터져 창자가 쏟아지고 허벅지가 너덜너덜 찢겨져 쓰러지는 병사들이 속출하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그들을 거들떠보지 않았다. 오히려 군인들의 돌진은 더욱 빨라지고 있을 뿐이었다. 그들 모두에게 내려진 명령은 고지 점령이었고 그들의 임무는 적진에서 날아오는 포탄을 뚫고 오로지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이었다. 부상자에게 매달려 돌진을 중단하는 것은 명령 불복종이었다. 전쟁에서 명령 불복종은 즉결 처분이었다. 부상자를 돌볼 책임은 위생병의 것이었다. 심재모는 망원경을 옮겨가며 부하들의 전진 상태를 점검하고 있었다. 그쪽은 어때요? 3대 대장이 망원경을 눈에 댄 채 물었다. 선발대가 지금 막 목표 지점에 접근하고 있군요. 심재모가 망원경을 눈에서 떼지 않고 대답했다. 우리 대대도 비슷해요. 중대장들을 호출해야겠어. 그러죠. 2 사람은 망원경을 내리고 각기 무전병에게 중대 호출을 명령했다. 적진의 박격포 공격은 멎어 있었다. 이쪽의 포탄은 고지의 중턱에서 장렬해대고 있었다. 1중대 수고했다. 전열을 정비하라. 작전 개시 전과 동. 수고하라. 심재모는 중대마다 같은 명령을 내렸다. 조금 있다가 아군의 포격이 멎었다. 그는 망원경을 얼른 눈으로 가져갔다. 망원경 속에서 군인들이 일제히 산비탈을 기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렌즈의 거리가 멀어지게 조절하고 있었다. 자신의 대대가 맡은 고지의 왼쪽 반을 부하들이 채우고 있었다. 그는 망원경의 렌즈를 조절하면서 슬픔 같은 그리고 뜨거움 같은 전율을 느끼고 있었다. 부하들이 적진으로 뛰어들고 있는 그 모습이 비장감과 동지애를 한꺼번에 자극하고 있었던 것이다. 렌즈를 조절하고 있던 그는 깜짝 놀라며 막힌 소리를 토했다. 클로즈업된 렌즈 속에서 병사 하나가 발딱 몸을 일으키더니 핑글 돌아 쓰러지는데 입이 찢어지도록 벌어진 그 얼굴은 눈이 질끈 감긴 채 찡그려질 대로 찡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병사는 이내 렌즈 밖으로 사라져버렸다. 순간적으로 잡힌 그 병사의 모습은 무성 영화의 한 장면이나 다름이 없었다. 그런데도 심재모는 그 병사의 비명이 가슴을 찌르며 들려오는 것을 느꼈던 것이다. 뭐죠? 옆에 3대 대장이 놀란 기색으로 물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요. 심재모는 망원경을 눈에 댄 채 대꾸했다. 그는 충격 때문에 망원경을 뗄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그 병사를 찾아 망원경을 옮길 수도 없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렌즈에 잡히는 건 마른 풀들과 나뭇가지뿐이었다. 그는 망원경에서 눈을 때려다가 주춤했다. 아니 저게 뭐지? 렌즈의 왼쪽 가장자리로 색다른 것이 보였다. 그는 다시 눈길을 모았다. 그것은 반쯤 열린 꽃송이 진달래였다. 뭐라고? 포지원은 안 돼. 포대는 난고지를 지원하고 있어. 알았어. 노무자들 인솔하고 내가 직접 가겠어. 3대 대장이 무전기에 대고 다급하게 소리치고 있었다. 아 이거 괴뢰군 놈들 저항이 완강한 모양이오. 빨리 탄약 운반을 해야겠어. 포지원을 못할 형편이니 수류탄이라도 뒷대야 할 것 아니겠소. 3대 대장의 말에 심재모는 고개를 끄덕였다. 심재모는 무전병에게 중대장들을 불러내게 했다. 전황은 역시 용이하지가 않았다. 현장으로 가겠다는 것을 알리고 무전을 끊었다. 사단 병천부에서 노무자들을 출발시켰으니까 곧 도착할 거요. 출발 준비합시다. 괴뢰군들이 저 고지를 뺏기면 30리를 뒤로 밀리게 되니까 악을 부릴 수밖에 없어. 3대 대장이 담배를 빼들며 말하고 있었다. 벌써 담배를 피우고 있던 심재모는 또 고개만 끄덕였다. 망막에 박혀버린 그 병사의 마지막 모습이 그때까지도 지워지지 않고 있었다. 30리 전진을 위한 고지 점령과 30리 후퇴를 하지 않으려는 고지 사수. 그것이 많은 젊은이들의 목숨과 맞바꿔야 할 무슨 의미가 있는 일이냐는 말을 그는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 말은 전쟁의 현장에서 더구나 지휘관으로서 도대체 어울리지 않는 소리였고 상대방 또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를 대대 지휘관이었다. 모든 전선이 38선을 중심으로 공방전 상태에 빠진 것을 보며 북쪽의 해방전쟁이란 명분도 남쪽의 멸공통일이란 명분도 다 사라져버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이 아닐까 했던 막연한 의구심이 비로소 보다 분명하게 땅 뺏기 놀이로 변한 것을 확인하면서 이 전쟁에 대한 회의가 갑자기 커지는 것을 심재모는 느끼고 있었다. 갑시다. 노무자들이 도착했어. 3대 대장이 몸을 일으켰다. 심재모도 철모를 들고 일어났다. 그의 오른손에는 여전히 M1 소총이 들려 있었다. 노무자들은 트럭에서 부산스럽게 탄약 상자들을 내리고 있었다. 한 개의 소대 병력의 군인들이 그 작업을 돕고 있었다. 아니 저 무엇이냐? 사령관이 아니신 게라? 노무자 한 사람이 계급장 없는 모자를 벗어들며 다가서고 있었다. 그 독특한 어감의 전라도 말을 듣는 순간 심재모의 내리에서는 갈대밭 무성한 긴 폭우가 여린 갯내음과 함께 스치고 지나갔다. 아니 벌교 분이십니까? 망설임 없이 심재모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음에 사령관님이 맞으시더라. 나 벌교 사람 노덕부라고 하는구만요. 노덕보가 꾸벅 허리를 굽혔다. 아 그러시군요. 이 멀리까지 오셔서 고생이 많으시군요. 심재모는 그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벌교 사람이라는 반가움에 노덕보의 손을 잡았다. 고상이야 다 한꿀에 흐른 것이께라. 사령관님은 그간에 훨씬 높아지셨구만이라. 노덕보가 이빨을 드러내고 웃으며 아른 체를 했다. 예 그리 됐습니다. 그런데 댁이 벌교 어디신가요? 심재모는 마주 웃으며 물었다. 야 회정리 3군디요? 예 그러시군요. 고개를 느리게 끄덕이는 심재모의 얼굴에 실망의 빛이 스치고 지나갔다. 어째 그러신단가요? 아닙니다. 그냥 여쭤본 겁니다. 그때 출발 준비! 하는 외침이 들려왔다. 사령관님 영판 반갑구만이라. 노덕보는 계속해서 사령관님이었다. 예 참 반갑습니다. 건강하세요. 심재모는 뛰어가는 노덕보의 뒷모습을 바라본 채 순덕이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가 읍내 안통 사람이기를 막연하게 바랐고 그를 통해서 순덕이의 소식을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했던 것이다. 전출 올 때 2, 3일의 여유만 있었더라도 순덕이가 그곳에 그대로 있는지 찾아보았을 것이다. 심재모는 순덕이의 그 순하고 꾸밈없는 모습을 지우며 철모를 고쳤었다. 고지는 5시간에 걸친 격전 끝에 점령되었다. 그러나 희생자는 엄청났다. 대대의 4분의 1의 병력인 120여 명이 죽거나 부상을 당했다. 3대대가 입은 피해도 비슷했다. 그 많은 희생자를 냈지만 그러나 고지 전투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적들은 밤을 이용해서 탈환 전투를 감행해왔다. 조명탄이 끊임없이 터져오르는 속에서 전투는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었다. 지형에 따라서
육박전이 벌어지는 곳도 있었다. 먼동이 터올 무렵까지 또 5시간 정도를 싸워 고지를 가까스로 지켜냈다. 산은 폭격으로 찢어지고 시체들로 뒤덮이고 피로 범벅이 되고 피비린내로 에워싸였다. 수류탄 파편이 박힌 팔을 동여맨 심재모는 안개 자욱하게 담긴 산골짜기들 망연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그 안개마저 핏빛으로 보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치른 전투가 이틀 전인 3월 24일 메가도가 내린 38선 이북의 진격 명령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었다. 근께로 나가 억지 소리를 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조단조단하니 사무적으로, 권리적으로, 또 사람적으로 따지고 보자 그것이오. 염상군은 문자를 써서 권리적이라고까지 하고는 인간적이라고 해야 할 것을 사람적이라고 제멋대로 적자를 남발하고 있었다. 아 글쎄 시끄럽다니까.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남인태가 눈을 부라리며 내질렀다. 아니 참말로 사람을 요리 막보기로 흘라요. 경찰서장이면 단주라는 모양인데 나도 남서장 멘치는 애국헌 애국자고 나라가 인정한 방위대장이다 그것이오. 방위대장이 청년단장하고 어찌게 닮은자 남서장이 더 잘 아실 것인데 이 난리통에서 서장하고 방위대장하고 어떤 것이 더 신지 한번 박치기 여보고 잡소. 염상군은 태도를 바꿔 노골적인 야유로 맞대거리를 하고 나섰다. 남서장은 그만 당황하고 있었다. 저 지경으로 나오면 망신당하고 손해볼 것은 자기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갑자기 물러서며 저놈의 요구를 들어줄 수도 없는 일이었다. 지난날 다루던 대로 큰소리 한마디면 꼼짝을 못할 줄 알았는데 상상도 못하게 정면으로 팍치고 들었던 것이다. 그가 태도를 바꾼 것은 국민방위군이 생겨나면서 청년단은 청년방위대로 이름을 바꿔 준군사 조직이 되었으니 이미 경찰의 통제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었다. 토벌군이 없다면 또 모르겠는데 토벌군이 주둔하고 있는 이상 염상구의 길을 꺾기는 틀린 일이었다. 그는 물러서더라도 체면 손상하지 않고 물러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냈다. 좋아. 방위군이 준군사 체제니까 토벌군의 통제는 받아도 경찰의 통제는 받지 않는다 그런 말인가? 귀 볼가 줬소. 됐어 그럼. 토벌대장이 정식으로 요구해 오면 두 여자를 내주겠어.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사무적인 일이니까 엄격하게 사무적으로 처리하는 거야. 내 말 알아듣겠나? 남인태는 입가에 비웃음을 물었다. 아니 그것이 무슨 소리오 시방? 염상군은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다 이긴 싸움인 줄 알았는데 되감기고 말았던 것이다. 내 말 다 끝났어. 더 이상 떠들면 공무집행 방해야. 남인태는 돌아앉아 버렸다. 염상구의 옆으로 째진 눈이 더 가늘어지며 남인태의 뒷꼭지를 노려보고 있었다. 우람한 치솟을 뿐 그는 더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유씨 어디 두고 봅시다. 나가 한 번 뽑은 칼에 피 묻히나 안 묻히나. 염상구는 얼굴만큼 살벌하게 내뱉으며 서장실을 나갔다. 염상구가 벌교에서 보성까지 일부러 경찰서장 남인태를 찾아와 요구한 것은 수아와 들몰댁을 자기에게 넘겨달라는 것이었다. 그의 그런 요구는 나름대로 명백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작년 11월부터 금년 1월 사이에 입산 공비들이 학생들이나 여자들을 하산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게 되었다. 산을 내려온 사람들에게 경찰이나 청년단의 손이 뻗친 것은 물론이었다. 그들이 밝히는 입산과 하산 이유는 대개 민학이나 여맹에 가입한 것이 겁이 나서 얼떨결에 피했는데 거기서는 더 살 수가 없어서 남편을 따라 멋모르고 들어갔었는데 거기가 피난처가 아니라 싸움터가 된다기에 무서워서 그런 식이었다. 그래도 학생들은 대부분 쉽게 풀려났다. 학생이라는 신분 때문이 아니라 부모네들의 영향력 덕이었다. 자식을 상급 학교에 보낼 정도의 재력을 가진 부모들은 자식의 생사 앞에서 관권과 금력을 총동원하다시피 했던 것이다. 그래서 뉘집 아들은 논 몇십 마지기 목숨이요 뉘집 딸은 쌀 몇십 가마니 목숨이라는 말들이 공공연하게 떠돌았다. 학생들에 비해 가진 것 없는 여자들이 당한 고초는 말할 수가 없었다. 고문조사를 받으며 분류되었고 분류에 따라 처형되거나 석방되었다. 석방된 여자들에게는 감시가 붙었다. 이웃사람 그 누구, 이장, 청년단, 경찰 4겹의 감시였다. 그러나 염상구가 아무도 모르게 사나운 눈빛을 번뜩이기 시작한 것은 그렇게 편하게 하산한 자들이 아니었다.
그들이 지하 조직을 새로 구축하기 위한 위장자수로 그렇게 내놓고 하산한 것이라는 의심을 풀지 않은 채 그는 비밀리에 선을 따라 하산시키고 있는 자들이 있으리라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비밀리에 하산하는 자들이 그전 동네를 피할 것은 너무 당연한 사실이었다. 그는 경찰과 의논할 것도 없이 눈치 빠른 부하들을 뽑아 강면에다 파견했던 것이다. 그 계획이 성공을 거둔 것이 수아와 들몰댁의 체포였다. 부하한테 그 사실을 보고받은 염상군은 펄쩍 뛸 듯이 기뻐 봐라, 나가 뭐라디야. 경찰서장들 싹 몰아내불고 그 자리 다 나가 닦아마시 해야 된단께로. 하며 큰소리쳤다. 그러나 그 팽팽하게 부풀어 오른 기분은 부하의 뒤를 잇는 말을 따라 점점 바람이 새는 느낌이었다. 벌교 여자 둘이 하필이면 무당과 하대치의 마누라라는 것이었고 무당이라는 말에 가슴이 뜨끔했던 것인데 그 무당이 배가 불룩하게 임신을 했더라는 말을 듣자 이게 또 무시 내분이 낄 징조인가? 하는 불길한 생각이 머리를 쳤던 것이다. 그리고 강동식에게 총을 맞았던 일이 퍼뜩 떠올랐다. 그는 머리를 짤짤 흔들며 몸서리를 쳤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그 무서움이 또 덮쳐오고 있었다. 그때 강동식에게 총을 맞고 정신을 잃어 수술실에서 깨어나기 직전에 꾸었던 꿈은 언제 생각해도 끔찍하고 소름 끼쳤다. 그날의 지하실이었다. 무당한테서 쏟아지는 피는 멈출 줄을 모르고 지하실 바닥에 번지고 있었다. 자신은 피를 피해 자꾸 발을 옮겨 디뎠다. 그러면 피는 자신을 쫓아오기라도 하듯 방금 피한 자리를 시뻘겋게 물들였다. 자신은 문 쪽으로 뒷걸음질을 쳤다. 피는 더 빨리 번져왔다. 더는 피할 수가 없게 되어 철문을 밀었다. 철문은 끄떡도 하지 않았다. 어깨로 떠다 밀었다. 그래도 철문은 열리지 않았다.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피는 발끝을 적시고 있었다. 즐겁을 하며 다시 어깨로 철문을 떠다 밀었다. 철문은 열리지 않고 몸이 뒤로 벌렁 넘어갔다. 바닥에 나뒹굴어졌다. 비명을 지르며 몸을 일으켰다. 손이며 온몸에 피가 맥질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피가 휘돌면서 금방금방 불어나고 있었다. 발목이 잠기고 장단지가 잠기고 펄쩍펄쩍 뛰다가 까무러치게 놀라고 말았다. 그때까지 쓰러져 있던 무당이 온몸이 피에 젖어 일어나고 있었다. 그런데 피가 아까처럼 아랫도리에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피는 더 거세게 휘돌면서 무릎을 차오르고 허벅지를 차오르고 그때 지하실이 울렸다. 내 아이 살려내라! 내 아이 살려내라! 그리고 무당이 계속 피를 내뿜으며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자신은 몸부림치며 소리질렀다. 무당님, 살려주시오. 잘못했구만이라 살려주시오. 그러나 그 말은 소리가 되어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소용이 없었다. 피에 가슴이 잠기고 목이 잠기고 발끝을 세우고 턱을 치켜들었다. 그러나 휘도는 피에 머리까지 꼴깍 잠기고 말았다. 그 꿈을 깨고 나서 머리를 친 생각이 무당한테 잘못한 죄로 해코지를 당해 나가 총을 맞았구나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럴 리가 없다고 완강히 머리를 저어보기도 했다. 그렇지만 마음먹은 것과는 달리 퇴원을 할 때까지 똑같은 꿈에 대여섯 차례나 시달려야 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그 괴로움을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었다. 피를 많이 쏟아 몸이 허해지는 바람에 헛생각이 드는 것이라고 자위도 해보았지만 그때마다 무당 잘못 건드리면 급사를 맞거나 평생 병신을 면하지 못한다는 말이 덥시어오고는 했다. 그런 말은 다 자신이 칼을 던지며 유주상을 골탕 먹인 것이나 마찬가지의 괜한 소리라고 부정도 해보았다. 그러나 신대를 잡은 멀쩡한 사람의 손을 와들와들 떨리게 하고 넉전을 지전으로 달아올리는 그 묘한 심통수를 부리는 무당과 자기가 같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또 밀려들었다. 혼자서 몸병에 마음병까지 앓고 있는데 외소댁이 자기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는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직감적으로 외소댁에게 죄닦음을 하자는 생각부터 하게 되었다. 그 꿈에 시달리면서부터 정아섭의 어머니를 등쳐 빼낸 쌀 20가마니도 못내 마음에 걸려왔던 것이다. 그래도 욕심은 죄의식보다 즐겨 외소댁에게 주기로 한 쌀은 결국 10가마니에 그치고 말았다.
또 그런 죄의식 때문이 아니더라도 강동식을 생포하지 못한 바에야 그의 죽음이 꼭 속 시원할 것도 없었고 자신이 외소댁에게 저지른 잘못이 이래저래 커진 것에 대해 한가닥 양심의 아픔을 느끼기도 했다. 자신의 그런 말 못할 속마음을 모르는 어머니는 외소댁에게 쌀 10가마니 준 것에 대해 그저 복받게 마음 잘 썼다고 감격해 마지 않았던 것이다. 염상군은 남인태에게 즉각 전화를 걸어 그들 4사람을 잡은 것이 자기 부하임을 못 받고 부하가 그들을 잡게 되기까지의 경위를 장황하게 늘어놓은 다음 그 공로는 바로 자기가 세운 것이니까 그들을 넘겨달라고 요구했던 것이다. 이거 봐. 지금 어디다 대고 그런 정신 나간 소리야? 방위대에서 잡았든 농사꾼이 잡았든 체포된 빨갱이는 모두 경찰서로 넘어간다는 건 몰라서 하는 소리야? 제대로 처리된 공무 절차를 왜 뒤집으려는 거야? 네 공로 내 공로 따지고 앉았는데 빨갱이 찾는 일이 무슨 애들 운동인 줄 알아? 남인태의 여지없는 공박이었다. 염상군은 그러나 당황하지 않았다. 이미 남인태가 고분고분하게 넘겨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서장님이 그리 아고맞게 말씀하실 줄 나 다 알았어. 그게 나가 하는 말은 냈다 냄겨도라는 것이 아니고 여그 벌교 사람인 무당하고 또 한 여자 둘만 냄기라는 것이오. 그러면 공평하들 않겠소. 염상군은 미리 준비한 말로 남서장의 앞을 막았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정신 차려. 공무 집행을 무슨 장바닥 흥정으로 하나? 전화 끊어! 남인태는 가짱케도 공무만을 내세우고 있었다. 그러나 염상군은 마음이 다급했다. 가만 있으시오. 가만. 무당이 애를 뱉담소요. 됐지. 나가 금세 보성으로 넘어갈 것인게 그 무당한테 절대로 메타장 놓지 마시오이. 뭐라고? 역시 재주 좋네. 진작에 그리 솔직하게 말할 것이지. 시방 무엇이라고 허요. 재수대가리 없이. 시상에 세고 센 것이 여잔디 문딩이를 올라탔으면 탔지 재수 없이 무당을 올라탈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리 신작을 붙여? 전화로 질게 말할 수는 없고 좌우당간에 그 무당 메타적해서 악을 떨쳤다 하면 남서장님 집안 쫄딱 망해 불고 식구들 줄줄이 해코지 당할 것인게 똑똑하니 명심하시오이. 이봐. 그따위 재수없는 소리 때려쳐. 나도 말이야 애 낳아서 키우는 사람인데 그 여자가 아무리 입산 빨갱이라 해도 무당이든 아니든 따지기 전에 애 배서 배가 불룩한 여자한테 메타작 시킬 정도로 인정사정 없는 악독한 인간이 아니다 그 말이야. 그러면 그 무당한테 아직 손 안 댔다 그것이오? 염상군은 아무래도 이상의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다. 글쎄 그리 알아둬. 남서장의 어감이 달라진 것을 직감하며 염상군은 더욱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어쨌거나 서장님 운수 대통이었소. 나가 금세 넘어가겠소. 전화를 끊으며 염상군은 자식 더럽게 인정 있는 치기하고 자빠졌네. 하고 혼잣말을 내뱉으며 심히 안이꼬움을 느꼈다. 2, 3일 안으로 남서장을 만나러 가려 했었는데 양효석이가 부대를 끌고 읍내로 들어오고 어쩌고 하는 통에 며칠 지체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리고 약간 미심쩍기는 해도 인정상 메타작은 하지 않았다는 남서장의 말을 들은 터라 마음이 느슨해진 탓도 있었다. 양효석이까지 거드름을 피우고 있는 판에 두 여자를 넘겨받아 자신의 공적도 과시하고 어떻게 적당히 죽음을 면하게 해줘 마음을 개운하게 하고 싶었는데 남인태는 맞대면을 하고서도 여전히 말을 들어먹지 않았다. 염상군은 기차를 타고 오며 양효석을 생각했다. 그는 요사이 열이 뻗쳐 있었다. 석거리제의 진지를 공격당한 탓이었다. 그 일은 그에게 2중 3중의 손해를 입힌 셈이었다. 진지를 폭파당하고 부하들을 잃고 망신까지 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가 기세 좋게 석거리제의 진지를 구축하고 나섰을 때 노골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권 서장도 자신도 고개를 저었던 것이다. 그는 모든 사람들 앞에 자기의 용감함을 보여주고 싶었겠지만 그건 철딱선이 없는 젊은 기분이었을 뿐 호랑이 잡자고 쥐덫을 놓은 격이었다. 그가 얼마나 열이 뻗었는가 알 수 있는 것은 분명 총까지 높이 지켜들고 자수해온 들물의 유동수를 소아다리로 끌어내 쏘아 죽인 것이었다. 요런 개뼈다구 같은 새끼야. 내 부하를 5이나 죽이고 자수는 개나발 무슨 자수야. 빨갱이 새끼들의 새빨간 거짓말이야. 당장 소아다리로 끌고 가서 총살시켜. 총살! 그래서 유동수는 소아다리로 질질 끌려갔다. 유동수는 끌려가지 않으려고 땅바닥에 주저앉고 군홧발로 채이고 다시 일어나 몇 걸음 끌리다가 몸부림치며 주저앉고 또 군홧발에 짓밟히고 그러면서 살려달라고 발버둥 쳤다.
그의 수척한 얼굴은 눈물 범벅이었고 때가 전 누비 속옷은 흑투성이가 되었다. 길가의 사람들이 얼굴을 돌렸다. 그런데 소아다리가 가까워지자 유동수는 느닷없이 소리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그는 목 터지게 외치며 주저앉았지만 군홧발들이 옆구리고 베고 마구 걷어차기는 마찬가지였다. 유동수는 3명이 갈겨대는 총을 맞고 다리 아래 뻘밭으로 떨어져 내렸다. 그 총살 장면을 양효석은 다리목에 꼿꼿하게 서서 지켜보고 있었다. 염상부도 그 옆에 끝까지 서 있어야 했다. 좆대감지 헛단 자식. 입사는 신보는 무엇이고 젓고라지로 뒤질남사 자수는 또 무신 넉 빠진 짓거리요. 염상군은 속으로 혀를 차고 있었다. 그런데 다음날 유동수 마누라가 시체를 붙들고 통곡하며 했다는 말을 듣고 염상군은 깜짝 놀랐다. 기왕지사 입산한 거 죽을 남사 산에서나 죽지 못났다고 내려와갖고 요리 험한 걸로 죽는다요. 금매. 자신이 했던 생각과 너무 똑같았던 것이고 사람들이 다 듣도록 그런 풍곡을 하다니 참 겁없고 맹랑한 여편네였다. 그러나 염상군은 못 들은 척 넘겨버렸다. 그런 양효석에게 두 여자를 넘겨받도록 협조를 구한다는 것은 오히려 고양이에게 고깃덩이를 던져주는 격일지도 몰랐다. 아직까지도 분이 가라앉지 않은 것이 분명한데 두 여자를 데려다가 또 총살시켜버리면 그거야말로 긁어부스럼이 아닐 수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를 설득시킬 묘안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남서장의 소나기에 맡겨둘 수도 없었다. 남서장이 처형을 해버리면 그만이었다. 두 여자는 자수를 한 것도 아니고 엄연히 비밀 가옥에 은신한 채 후방투쟁이라는 것을 전개하다가 잡혔던 것이다. 염상군은 아무리 머리를 짜도 묘안이 떠오르지 않은 채 벌교에 도착하고 말았다. 염상군은 습관적으로 대합실 한 차례 휘둘러보고 밖으로 나갔다. 발길은 을의 찹으로 옮겨졌다. 사람이 그럴 법이 없는 법이시. 같은 읍내 사람이면 쪽간이라도 닮은 데가 있어야지. 타관 사람이 대장인 것보단 못 튀어서야 어디 그것이 말이나 돼간디? 아이고 매 몸소리야. 자수하고 내려온 사람을 그리 생짜배기로 죽이다니 그것이야 단박의 인심이를 겁나게 징언짓거리제. 두 여자가 나누는 말이었다. 염상군은 직감적으로 그 여자들 뒤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읍내에서 그 무작실한 짓거리 좋아하러는 사람들이야 얼마 돼간디. 사람들이 말을 안 한게 당자만 인심 돌아선 건 모르고 있지. 금매 말이시. 그리 실인심이어갖고 질레 대장 노릇 해먹어 질란가? 금에 외롭겠지. 살인심이어서 지대로 되는 일 무엇이가 있더라고. 그 대장이 시상 보는 눈이 짧았지. 그 대장이 자수한 사람을 큰맘 먹고 그냥 살려줬더람사 위안받고 떠받들렸을 것인디. 염상군은 바로 이거다 싶어 주먹으로 허공을 치며 몸을 돌렸다. 두 여자의 말을 이용해보자는 생각이 번뜩 들었던 것이다. 염상군은 곧바로 양효석을 찾아갔다. 양효석은 혼자서 지도를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사령관님 안녕하신게라. 염상군은 똑바로 서서 거수경례에 붙였다. 그는 안 잊고 온 생각 싹 접어두고 면전에서는 깍듯하게 공대를 하기로 작정한 다음부터 그것을 어긴 일이 한 번도 없었다. 아, 방위대장. 어서 오시오. 양효석이 반가워하며 몸을 일으켰다. 양효석은 염상구가 고분고분할수록 마음이 편하고 기분이 좋았다. 그래서 그는 금방 염상구에게 정겨운 신뢰감을 갖게끔 되었다. 내가 부탁한 그 일 어떻게 되고 있나요? 양효석이 손짓으로 자리를 권하며 물었다. 야, 뭐다 나무꾼으로 농색꾼으로 변장시켜 내보낸 것이 사나흘 됐은게로 시방 골골이 더 트고 댕길 것이구만요. 하루 이틀 더 지내면 각 단직에 한 가지 썩이라도 정보를 물고 오겠제라. 염상군은 자신 있게 대답했다. 하루라도 빨리들 돌아오면 좋겠어. 군당 놈들부터 싹싹 쓸어 없애고 말겠어. 양효석은 아랫입술을 물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는 선제 공격을 당해 고스란히 피해를 입은 분함과 치욕을 씻기 위해 대대적인 작전을 계획하고 있었다. 하면 그래야저라. 사령관님 부대는 전에 있던 부대보단 훨썩 용맹스럽게 배는디 그 실력을 아싸리 하게 한번 써먹어 공비들 시체를 역전 앞에다가 널핀 흔히 깔아야지라.
그리 되면 지금 거기 삐까다 펀이 틀어돌린 은민들 인심이 제자리로 돌아오겠더라. 염상군은 슬쩍 말낚시를 던지고 있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지금 은민들 인심이 고개를 틀어 돌렸다니. 지난번 당한 그 일로 그렇단 말이오. 양효석은 여지없이 낚시 바늘을 물고 덤벼들었다. 양효서가 이놈아, 네가 전쟁 덕에 턱없이 출세였다만 니는 어쨌거나 간에 나보단 매수가 미치야. 염상군은 슬슬 낚싯줄 당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디요? 고까진 일이야 그 무엇이냐. 다 병가지 상선디 무신 인심이 돌아가고 말고 혀라. 염상군은 느긋하게 담배를 빼들었다. 그게 아니면 도대체 은민들이 고개를 돌릴 정도로 우리 부대가 인심 잃은 게 뭐가 있단 말이오? 어서 말해보시오. 양효석도 담배를 빼들며 자리를 고쳐 앉았다. 그게 그것이 무엇이냐. 그 사령관님 기분 상하실런지 모르는디 다 높은 자리에 앉았다 보면 적게 되는 일이고 얼렁얼렁 고쳐불면 될 일인께 화내들 말고 들으시오. 다 사령관님 미우는 일인께라. 알았어요, 알았어. 싸게 본말이나 하시오. 양효석의 급한 성질이 출렁거려 서울말과 고향말이 뒤섞이고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고 허니 그 자수한 유동수 죽인 일을 놓고 입단인 사람이면 각 단직에 입방아 찍고 돌아가고 있구만이라. 아니, 뭐라고 입들을 놀리는 거요? 양효석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근께로 고향 사람이 사령관으로 왔으면 타관 사람보다 낯은 뒤가 있어야 살맛이 날 것인디 자수한 사람 죽이는 판이니 그런 사람 믿고 어찌 살겠냐. 그리 사람 목숨 귀한지 모르는 사람이 우리한테도 언제 무슨 일 저지를지 알 것이냐. 인심이러 시상에서 지대로 되는 일 없는 법인디 그래갖고 무슨 일 허겄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요런 이야기들이구만요. 어떤 잡끝들이 고된 주댕이 까구려! 싹 다 쳐 죽여불라! 양효석이 주먹을 내리치며 소리 질렀다. 근데 사령관님 말이오. 화낼 것 하나도 없어. 그 인심을 횟가닥 돌려볼 아주 기막힌 방도가 하나 있다 그 말이오. 양효석은 성깔 돋은 눈으로 염상군을 건너다 보았다. 그것이 뭔고 허니? 염상군은 입술에 침을 발라가며 네 사람을 잡게 된 경위에서부터 남인태와의 의견 대립까지 숨쉴 겨를 없이 이야기해 나갔다. 근게 그 여자 둘을 사령관님이 여기 벌교로 들고 오게 해서 그것들이 잡힌 것을 쫙 하니 소문낸 것이오. 무당이야 읍내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는디다 악거지 뵀은께 사람들이 얼마나 귀경하고 자포하고 또 사령관님이 어찌 조치할란지 궁금해하고 그러들 않겠소? 그러고 하대치 마누라도 하대치가 원체로 유명해 놓게 사람들 맘 못하지기야 무당이나 매 일반이잖아. 그 두 여자가 자수를 한 것이 아니라 투쟁인지 빨갱이질을 하다가 잡힌 것인께 인민들이야 다 죽일 것으로 생각하들 않겠소? 그때 사령관님이 은민들 생각을 전반대로 팍 엎어불고 나서는 것이오. 그런 빨갱이들을 그냥 풀어줄 수는 없는 일이고 둘이 다 여잔데다가 무장은 악거지 뵀은께 특별히 용서해서 총살을 면하게 하고 징역을 살리게 재판소로 넘긴다. 요리 결정을 하시면 은민들이 어쩌겠어. 어메 우리 사령관님 장하신거 우리 사령관님 부처님이신거 험수로 인심이 사령관님한테로 찰떡 붙듣기 할 것 아니겠소? 그러고 사령관님 음리거정 높게 존대받을 것인가요? 나 생각이 어쩌요? 염상군은 재물에 신바람이 나서 손짓 발짓 해대고 목소리까지 변성을 해가며 이야기를 마쳤다. 글쎄, 말을 듣고 보니 아주 그럴듯한 것 같소. 고향 땅에서 인심을 잃어 좋을 것 하나도 없으니까. 양효석은 심각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거렸다. 하머니라. 고향 땅에서 인심을 얻어야 집안도 번창하고 출세길도 환하게 열리고 그러저라. 쇠불법 듣기 당장 일 시작하시시오. 염상군은 깨끗하게 끝장을 내려고 양효석의 뒤를 몰아대고 있었다. 그럽시다. 이거 염대장 덕에 고약한 문제 쉽게 해결하게 되군요. 너무 고맙소. 무신 말씀이다요. 나가 하는 일이 사령관님 높게 받드는 일인디라. 염상구의 아주 예의 바르고 공손한 대답이었다. 소아와 들몰댁은 다음날 기차에 실려 벌교로 옮겨졌다. 플랫폼까지는 나가지 않고 개찰구 앞에 서 있던 염상구는 두 군인에게 호위되어 걸어오는 두 여자를 보는 순간 남서장이 거짓말했다는 것을 알았다. 한 여자가 다리를 심하게 절룩이고 있었던 것이다. 염상구는 전화를 통해 느꼈던 미심적인 생각이 적중한 것에 가슴이 철렁했다. 그런데 다른 여자는 예사롭게 걷고 있었다.
그 여자는 몸빼를 입어 배가 부른 것이 금방 표가 났다. 염상군은 그 여자가 무당이라는 것을 이내 알아보았다. 어쩐 일일까? 남인태는 거짓말한 것이 아닌가? 그의 말대로 무당은 손대지 않고 하대치 마누라한테만 메타작을 놓은 것일까? 염상구의 머리를 빠르게 스치고 있는 생각이었다. 어제 고문당에서 그요? 염상군은 수호한테서 눈을 피하며 들몰댁에게 물었다. 아니, 지 암시랑도 안 한디. 아그벤 몸으로 저그가 고초당했제라. 까칠하고 스산한 얼굴의 들몰댁이 옆눈길로 수아를 가리켰다. 들몰댁의 얼굴 여기저기에는 피멍이 잡혀 있었다. 하면 당신보단 더 심하게 메타작 당했다. 그것이요? 염상군은 언성을 높이며 소아의 얼굴을 빠르게 훑었다. 그런데 소아의 얼굴은 말짱했다. 아니구만이라. 메타작 아는 대신에 대껍데기로 손톱 밑을 떴는디. 소아가 나직한 목소리로 들몰댁의 말을 제지했다. 들볼 때 요런 시부랄 자석이. 염상군은 그만 입을 다물었다. 벌컥 터져나온 욕이 창피스러웠고 메타작을 피해 그런 고문을 한 남인태의 약삭 발음을 안 이상 더 말이 필요 없었던 것이다. 어쨌든 애는 떨어진 것이 아니었다. 소아는 두 손을 뒤로 감추고 서 있었다. 그녀는 잡혀갈 때 그랬던 것처럼 경찰서에서도 그저 배를 내밀어 보이며 때리지만 말라고 빌었던 것이다. 그러자 경찰들은 대껍질을 손톱 밑으로 밀어넣으며 온갖 것을 알아내려고 닥달했다. 수아는 애를 지켜낼 수 있다는 한 가지 생각만으로 손톱이 살에서 들떠오르는 그 환장할 것 같은 고통을 다 이겨냈던 것이다. 수아와 들몰댁에 대해 경찰과 토벌군에서 일삼아 퍼뜨린 소문은 역시 염상구의 예상대로 읍내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고 관심을 집중시키게 했다. 수아의 얽힌 사연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사람들의 관심과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다. 무당의 몸으로 좌익이 되었다는 것도, 입산을 했다는 것도, 하산에서 잡혔다는 것도, 임신을 했다는 것도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관심을 끈 것은 역시 임신이었다. 아이의 아버지가 과연 누굴까 하는 궁금증은 엉뚱한 소문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염상진의 이름이 떠돌고 안창민의 이름이 떠돌고 그러나 정작 정화섭의 이름은 오르지 않았다. 사람들의 입에서 수아와 들몰댁은 이미 죽을 목숨들로 결판나 있었다. 다만 언제 죽느냐만 남아 있었다. 그런데 이틀 만에 소아와 들몰댁이 순천재판소로 넘겨진다는 소문이 퍼졌다. 그리고 다음날 점심때쯤 정말 소아와 들몰댁은 기차를 타고 순천으로 떠나갔다. 영마당에 몰려든 여자들은 소아의 불룩한 배와 들몰댁의 피멍든 얼굴을 똑똑히 보았다. 먼 발치에서 길남이와 종남이는 서로 손을 꼭 잡은 채 눈물이 그렁그렁해 있었지만 들몰댁은 두 아들의 모습을 찾아내지 못하고 말았던 것이다. 소아와 들몰댁이 떠나가자 많은 사람들은 토벌군 사령관 양효석의 관대함과 인정만음에 대해 다투어 입을 모았다. 그 보고를 받은 양효석은 영마당이 좁도록 여자들이 몰려들었다는 사실이 싹 기분 상하면서도 그 많은 여자들이 자기를 칭송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만족스러울 수가 없었다. 염대장은 참말이지 기막힌 점쟁이요. 나가 오늘 저녁에 술 겁나게 살 것인 게 호박 취해봅시다. 양효석이 고향말을 찰방지게 하며 입맛을 다셨다. 아이고매, 과만하게 술까지 사주실라고라. 염상군은 놀라는 신용을 하며 허리를 굽혔다. 10. 세상을 떠난 김사용. 지하실 천장에는 촉수 낮은 알전구 하나가 불그레한 빛을 담은 채 매달려 있었다. 흡사 충혈된 눈 같은 알전구의 탁한 불빛은 지하실의 어둠을 간신히 밀어내고 있었다. 역겨운 냄새가 가득 찬 지하실의 구석구석에는 회색빛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다. 지하실 벽면에는 말라붙은 피얼룩들이 색깔의 감도를 달리하며 낭자하게 찍혀 있었고 바닥은 피와 물이 섞여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통풍이 잘 안 되는 지하실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끈적거리고 는적거리는 냄새는 바로 썩은 피 냄새와 상한 물 냄새와 고문 당하면서 쏟은 오물 냄새 같은 것들이 뒤섞인 것이었다. 그건 지하 고문실이 각기에 마련인 특유의 냄새였다. 그 지하실 공중에 한 남자가 기묘한 꼴로 매달려 있었다.